안녕하세요. 포티넷 금융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졌던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클라우드와 망분리 등 현행 금융 보안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신기술 도입과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금융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리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포티넷 웨비나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금융권 클라우드와 망분리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인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조 위원님은 중앙대 보안대학원 교수이기도 하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인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IT 감독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32년 동안 근무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금융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IT 부분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창환 생명보호협회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명보험협회 여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IT 실장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고요. 금융당국의 규제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낼 수 있어서 패널로 초대받지 않았나 합니다. 근본 웨비나가 여러분들의 IT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성욱 포티넷 이사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포트넷 코리아의 윤성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포트넷에서 금융 쪽 사업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BDM 역할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제 포트넷 입장에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금융권의 클라우드와 망분리 이용 규제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2019년에도 한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또 개정이 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 교수님. 금융정책당국에서는 지난 2022년도 4월 달에 금융 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본다면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해서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이용 절차를 좀 차등화하며 CSP 사업자의 건전성, 안정성 평가 항목을 좀 정비하였고요.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관련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망분리 업무와 관련해서 연구, 개발 업무 시에는 망분리 준수 의무 예외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규정 개정에 대한 배경으로 본다면 과거 과도한 클라우드 정책, 망분리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관련 업무를 본다면 과기정통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법을 제정을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산업 발전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금융정책당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안정성 확보,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이러한 상반된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단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규제 완화를 추진했었습니다. 현재 전자금융 감독 규정,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절차는 과거 2018년도에는 기존의 비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 지정이라는 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보안 자율 규제 정책에 따라서 중요성이 낮은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그 업무를 선정해서 망분리 준수 의무 등을 예외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술 발전이라든가 전자금융 거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4월 달에 금융규제 개선 방안의 추진 절차로서 클라우드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그 부분을 규정 개정을 통해서 금년부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 항목이 구체화됐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건전성과 안전화 평가 항목이 좀 더 디테일해졌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기존 규정에서도 보면은 그 중요도 평가 기준이 약간은 모호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금융회사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었으며 그 내용들은 금융회사 스스로 주 업종에 대해서 본질적 업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신용정보 그리고 금융거래 정보가 포함됐다면 그 업무는 중요한 업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금융회사의 그 스스로의 책임 부담의 강화에 따라서 클라우드 적용 대상 지정 확산을 주저하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매번 궁금사항들을 금융당국에 문의하는 등 상당한 업무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에 규정 개정이라든가 그 금융보안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그 불투명성은 상당히 해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독 규정에 보면은 클라우드 이용 시 중요한 평가 기준을 명문화해서 규제 투명성을 좀 확보한 측면이 있고요. 그 내용으로 본다면 클라우드 대상 업무의 규모라든가 복잡성 그리고 그 CSP가 업무를 중단되는 이런 사고 발생 시에 나타나는 그 영향도 또 침해 행위 발생 시에 나타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영향 무엇보다 중요한 CSP의 종속 위험 즉 출고 전략이 마련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에 체계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금융회사의 업무 불편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그 금융회사가 CSP에 대한 건전성 평가, 안정성 평가를 각사가 독자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CSP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보안 제도를 준용을 하고 금융 부분을 추가해서 평가받는 그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기존의 141개 항목을 54개로 축소했고요. 11개의 대분류, 27개의 중분류로 분류를 해서 54개의 점검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6개의 그 필수 항목, 38개의 대체 항목으로 구분해서 이런 부분들을 비중의 업무에 해당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를 취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항목을 생략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가 항목을 디테일하게 구분한 이유는 기존 제도에서 금융회사가 자율보안 체계를 존중한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에 법규 개정을 통해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금융규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본다면 당국에서의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 해서 투명한 감독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가 중요한 업무고 또 어떤 업무가 그렇지 않은 업무인지 이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여 시장님? 예, 앞서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까지, 즉 작년까지는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 업무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중요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 신용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가 처리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리 정보의 분류뿐 아니라 업무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요 업무를 판단합니다. 평가 결과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 대체 항목에 대한 평가의 생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 항목이 일부 줄어든 반면에 기존에는 중요 업무만 금감원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됐다면 변경된 개정안에 따라서 중요 업무, 비중요 업무 관계없이 모든 클라우드 업무를 금감원에 사후 보고해야 된다는 차이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간 이렇게 금융권은 SaaS 기반 업무를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근본 규제 완화로 SaaS 솔루션 확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SaaS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기존에도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준수할 경우에는 인터넷망에서 SaaS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금융회사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내부 업무망에서의 SaaS 사용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 안에서 내부 업무망의 사스 이용은 감독 규정의 망분리 정책을 위반하게 되므로 금융회사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지속적인 현장의 요청으로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비중유 업무에 한해 사스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2023년 상반기 중에 내부 업무망에서 이용 가능한 사스 솔루션을 회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스 솔루션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안적으로는 어떤 기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윤 이사님? 어쨌든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환경적인 부분들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보안 정책과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사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인 건데, 클라우드 쪽에 이제 저희가 관리하던 데이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접근 제어가 수행되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사스 솔루션 자체가 어느 정도 보안 수준을 제공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요구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보안 수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는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접근 제어적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야 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스 솔루션인지 아니면 그 사스 솔루션이라고 해도 적절하게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데이터 유출 방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지금 온프라미스에 관리하고 있는 동일한 데이터의 수준과 정책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아니면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잘못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또 사스 솔루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설정과 모니터링을 감사해서 거기서 잘못된 미스 컨피그레이션의 어떤 취약점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사용자가 솔루션을 이용함에 있어서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사실은 접속 통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사스 솔루션은 기업 입장에서 편의성과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할 부분들인 거고, 보안이 접목된 사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기업에, 또 이 뱅킹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서 윤 이사님께서 기술적인 조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솔루션을 인터넷망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행 지도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스의 보안적 기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인프라 점검 등 항목이 제외되는 점 말고는 IaaS나 PaaS 등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즉 전자금융 감독 규정 별표 2의 2에 따라서 사스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보안원에서는 사스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융권 보안은 정말 보수적이었는데요. 물리적 망분리가 가장 강한 영역입니다. 이번 망분리 완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2007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전자금융거래 환경이 크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는 2020년도 7월 달에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관련 기관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즉 동일 업무 동일 규제에 대한 그 인식 차이로 인해서 전면 개정에 대한 시행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자금융 거래 환경을 본다면 2015년도 이전에는 디도스 공격 사고, 320 전산 사고, 정보 유출 사고 등 대형 금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됐습니다. 이럴 때마다 금융정책당국에서는 강한 정책을 발표했고 규정을 개정해서 통제가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망분리와 관련돼서는 2013년도 320 전산 사태가 그 원인이었었는데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 발생 이후에 당국에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대표적인 조치사항으로 해서 금융전산 시스템 망분리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산센터 물리적 망분리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2월 말까지, 그리고 본점 영업점의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2015년도, 그 외 금융권에 대해서는 2016년도까지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망분리 규제에 대한 그 규제 완화 정책은 전체적으로 보면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규제 완화가 정책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자금융 거래를 하다 보면은 DMZ 구간에 있는 웹서버하고 내부의 DB 서버에 대한 통신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의해서 관련 당국에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또 비상시에 응급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역시 원격에서의 접속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2015년도에 감독규정 시행세척 개정으로 인해서 반영한 것이 일차적인 규제 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본다면 2015년도부터 금융당국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해서 유권 해석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었는데 관련 자료를 본다면 현재까지 약 한 8년 동안 유권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00건 정도,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비조치 의견서는 약간 1,340여 건 정도가 처리됐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전자금융 부분에 해당되었었던 부분들이고, 특히 망불리와 관련된 비조치 의견서 처리는 약 한 50건으로 해서 한 전자금융 부분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규제 완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망분리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들이 불편이 많고 불만도 많았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면 2015년도 이후에는 다행스럽게도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망분리 제도의 운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IT 기술의 발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신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업무 개선 등의 좀 비효율성 규제 완화 부분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환경들이 2019년도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또 MZ세대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게 요청돼 왔었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정 개정을 통해서 2020년도 9월 달에 안정성 확보, 보안 대책에 적용된 그 전용 개선이라든가 VPN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VD 환경을 통해서는 일부 접속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규제 완화라고 본다면 작년도 2022년 1월 달을 볼 수 있는데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서 비금융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물리적 망불지 예외를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비금융 업무 대상이라든가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한다든가 외부 위탁 개발을 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년도에 시행된 4차 규제 완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 목적으로 할 경우, 그리고 고유 식별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그 처리 조건에서는 망분리 예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 진행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3년 금융전산 사고로 망분리 규제가 생겨난 이후에 디지털 혁신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랜섬웨어 이슈 등 굵직한 보안 이슈에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망분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본 망분리 완화 정책은 연구 개발 목적에 대한 망분리 완화입니다. 기존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의 단말기 등은 내부 업무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했으며 인터넷에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오픈소스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었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근본 규정 개정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외부에서 개발을 해야 할 경우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7의 해당 조건을 준수하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본 규정 개정은 개발할 때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외부에서 개발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망분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완화를 하게 된 사례가 있었죠. 카카오뱅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연구 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는 이제 금융위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신기술 연구 개발을 위해 기업 부설 연구소 형태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망분리 규제로 인해 오픈소스의 이용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망분리 예외를 신청하였고,
연구소 개발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개인 신용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한 결과 큰 이슈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망에 대한 망분리 예외가 추진된 것입니다. 연구 개발망의 분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별도의 네트워크망 구성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 규정 시행 세칙에서도 연구 개발망과 내부망 간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연구 개발을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망 구성이 필수적이기에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이외에 금융기업에서 망분리를 새롭게 시도한 사례나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이 있을까요? 이 금융회사는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 접속 금지를 해야 됩니다. 이때 분리 차단, 접속 금지 방식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망분리 구성을 고민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웹경위 기술, 제로트러스트, SD-WAN, 임직원 전용으로 통신사 구성을 통해서 망분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고 일부 적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확실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금융당국에 문의해서 비조치 의견서로 회신받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신기술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망분리 기술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사례로 나온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망분리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요청해서 금융당국에서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2019년 2월 비조치 의견서에 따르면 웹경위 기술을 이용해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것도 논리적 망분리 방식으로 인정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금융회사 자율보안체계로의 전환이 활성화된다면 앞으로는 망분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 그 망분리 예외에 대한 그 구체적으로 그 실행적인 이해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뱅크에서의 그 연구 개발 목적으로 금융 샌드박스가 아마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보수적인 망분리 규제 정책에 따라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 우회하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 부처의 같은 경우는 일방향 전송 장비를 허용한다든가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좀 연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국내 사례를 보다 보니까요, 해외 금융기관은 클라우드와 망분리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다르게 어떤 도메인 형태로 해서 인터넷망을 이제 업무와 비업무, 인터넷망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냐, 데이터 중요도 중심,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사후 규제 강화 등으로 해서 보안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 분리가 아니라 망을 세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고 그거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케이스죠. 망이 세분화해 있다고 말씀드리면 트래픽으로 제어된다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제 업무 담당하는 사용자 같은 경우는 PC를 4대, 5대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업무 영역과 비업무 영역이 나눠지는 것들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접속이 된다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기 또 사실 근데 그게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룹이 또 픽스가 되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인 업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더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망을 아예 차단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중요도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글로벌 보안 시장, 이제 금융 보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논의되는 데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용어긴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 같은 접근 개념을 써서 이제 리스크 기반의 사용자 인증이라든가 상태 검증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보완하는 기술을 이제 그 금융 데이터를 보완하는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를 계속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해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해외에서도 망분리는 흔하게 이용되는 보안 수단입니다.
하지만 도입 여부나 적용 범위는 한국처럼 모든 금융기관에 의무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해외에서는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 분류 표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기업은 이를 참고해서 보안 수준을 설정합니다. 주요 국가의 규제에는 강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사후 규제가 많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된 최고 과징금이 45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금액의 최고 100배가 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에서는 망분리 방식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정보보안 소책자, 우리나라로 치면 가이드라인 형태로 해서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망을 나누고 접근을 통제하는 망 세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회사의 자율적 판단하에 유출 시 치명적이거나 민감한 정보를 기준으로 망을 분리하는 일반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요. 미국에서는 C레벨 이상의 임원급 책상에는 6대 이상의 컴퓨터가 놓여 있는데 이는 다루는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글로벌 카드사들이 만든 민간 표준인 PCI DSS에서도 가이드라인에 고객 정보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선택지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망 세분화 등 하나의 조치만으로 모든 위험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론을 오히려 경계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망분리 규제가 이렇게 완화가 되긴 했는데 금융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망을 구성을 하고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은 올해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폭발적으로 늘릴까요? 이 점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그 클라우드 컴퓨팅법은 그 산업에 대한 그 진흥법입니다. 또 금융에 대한 법규는 약 한 48개 법규가 있는데 대부분들이 규제법입니다. 즉, 그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은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융 규제 환경에서는 규제를 강하게 하는 이런 그 상충된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망분리 규제 정책을 따로따로 논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간으로 본다면 현재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규제 개선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CSP에 대한 유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망분리 규제를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으로 완화 또는 그 규제를 좀 낮추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CSP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협력 관계에 있는 위스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에 대한 위스탁에 대한 범위, 규제 준수에 대한 범위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수준을 좀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규제 완화와 관계없이 금융회사에서 이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금융감독원 업무 보고에 따르면 2016년도에 그 금융회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처음 가능해진 시점 기준으로 2020년까지 클라우드 이용이 약 517% 정도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고 주요 이용 영역도 내부 업무나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벗어나서 금융업 본질 업무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본 규정 개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클라우드 이용 보고 대상이 확대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보고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외부로 드러나는 클라우드 이용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중요 업무뿐만 아니라 비중요 업무까지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되는데요. 작년까지 모호했던 사스 이용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한 수탁사의 클라우드 이용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돼서 굉장히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이나 전환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금융업권별로 클라우드 전환에 큰 차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정책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데요. 다만 외국계의 경우는 글로벌 정책에 따라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 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그룹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뿐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혼용해서 같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는 클라우드 규제 개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를 혼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서비스와 개발 등을 위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사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는 철저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보안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예, 클라우드로 전환에 대한 보안은 사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안 정책이 올라가고 보안 솔루션이 올라가고 업무가 데이터 이관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클라우드 메커니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환경 설정, 오류, 미스 컨피그레이션에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저희 사용자 경험을 늘려주고 또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계속 이제 어떤 금융 기관들이 개발하게 될 텐데 결국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클라우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보안이 좀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 CASB, CWPP, CSPM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부분들을 한 5-6가지 영역으로 보면 우선 어카운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관리자 계정이 도용을 당하고 관리자에 의한 이상행위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CASB나 아니면 멀티팩터 인증, OTP 또는 리스크 베이스 액세스 같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외부 해커에 의해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경유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와프, 디도스 같은 또 프락시 그리고 이제 방어벽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가 이제 환경 설정의 오류로 외부로 전송된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이제 유출되는 케이스가 해커에 의해서 유출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라든가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제 어떤 보안 주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게스트 OS, 하이퍼바이저, 서버 같은 경우에는 CSPM이나 이제 DLP 같은 것들이 좀 적용해야 됩니다.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 피지컬 영역에서는 DR이 좀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이제 개발하는 환경 내에서 중요한 부분은 데브옵스에서 데브세옵스로 전환되면서 각 개발 환경 단계마다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 단계별로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없는지 취약점을 점검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확장해서 몇 가지를 더 더해본다고 하게 되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해커 입장에서 보면 공격할 수 있는 공격면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이런 공격면들이 외부 해커에서 노출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들도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의 보안 담당자들의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바뀌는 금융권 클라우드와 망분리 규제 개선 내용을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분의 소감 한마디씩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지금 현재 과정으로 본다면 금융 IT, 디지털 금융에 대한 보안 규제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가 좀 완화되는 과정에서 조그만 IT 사고가 발생된다면 전체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규제 개선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되게 경직된 변화가 걱정되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계자 모두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본다면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금융 관계자 여러분, 보안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에 그 보안 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금융권은 규제가 너무 세, 너무 심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켜야 하는 자산이 우린 중요한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게임 회사에서 아이템을 보호하는 것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똑같이 저희가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보안에서 보안 수준을 가지고 고객의 자산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 클라우드하고 망분리 규제 개선, 규제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객의 자산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아니면은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지고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금융 쪽 관련해서 망분리에는 사실 명언이 있죠.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사실은 지금 틀리다는 입장이 아니라 환경이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일부적으로 이제 수정이 돼야 되고 제가 노력해야 되는 방향성이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청한 팀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사용자한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시켜줄지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흥분이 되고 있고요. 포트넷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보안이 강화되어야 되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앞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포티넷 금융권 클라우드와 망분리 규제 개선 웨비나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